한국? 물도 없고 석유도 없잖아. 당장 꺼져. 사우디 최대 담수화 플랜트가 폭격당했습니다. 중국은 생수를 미끼로 중동 시장을 삼키려 했고, 미국은 수조 원짜리 무기 계약서를 들이밀었죠. 그런데 한국은 아무 조건이 없었습니다. 전 세계는 한국이 또 호구짓한다고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72시간 후, 어머니의 나라 대한민국 감사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트럼프 미치게 만든 대한민국 0.001% 세계 최초 기술, 지금 시작합니다. 한국은 물 부족 국가인가요? 석유 부족 국가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우디아라비아 수자원공사 기술감독 총괄 알파츠마 알얄리드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이 뉴스에서 본 적 없는 이야기일 겁니다. 전쟁이 터졌을 때 세상은 미사일과 석유 얘기만 했거든요. 사우디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우리나라를 떠올리면 석유와 사막만 생각하시죠. 맞습니다. 그래서 더 치명적인 겁니다. 중동 전쟁 한복판에서 800만 명의 목숨을 쥐고 흔든 건 미사일도 석유도 아니었습니다. 물이었어요. 고작 물 한 잔이었습니다. 사막 위에 세워진 도시에서 담수화 플랜트가 멈춘다는 건 심장이 멈추는 것과 같은 뜻이거든요. 정확히 그 심장이 멈췄습니다. 제 눈앞에서요. 그날 새벽 주바일 산업단지 쪽에서 굉음이 2번 울렸습니다. 저는 리야드 본사 관제실에서 야간 당직을 서고 있었는데 처음엔 솔직히 또 유전 쪽 소규모 교전이겠거니 했습니다. 중동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간헐적인 폭격은 어느 정도 일상이 돼버린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런데 30초쯤 지났을까 관제 모니터 세대가 동시에 빨간색으로 뒤덮였습니다. 주바일 제2담수화 플랜트. 사우디 전체 식수 공급량의 37%를 담당하는 세계 최대 역삼투압 담수 시설이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유전이 불타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였어요. 석유는 며칠 안 써도 당장 사람이 죽진 않거든요. 그런데 물은 다릅니다. 리야드의 4월 평균 기온이 섭씨 40도에 육박하는 거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이 온도에서 수돗물이 끊기면 노인과 영유아는 이틀을 못 버팁니다. 48시간.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었습니다. 새벽 4시 긴급 상황실이 꾸려졌습니다. 에너지부 차관, 국방부 연락관, 그리고 미국 측에서 파견. 나와 있던 에너지 안보 자문관 로버트가 화상으로 연결됐습니다. 로버트는 워싱턴 에너지부 출신의 베테랑이었고 사우디 인프라 복구 자문단의 수석이었습니다. 저와는 3년째 같은 프로젝트를 돌리고 있었기 때문에 나름 신뢰하는 사이였어요. 로버트의 첫마디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알파츠마 진정해. 역삼투 멤브레인 라인이 날아간 거면 미국 텍사스 정제 기술진이 48시간 안에 충분히 복구할 수 있어. 셰일 가스 정제 라인 리빌드 하던 팀이 있거든. 내가 워싱턴에 바로 요청 넣을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잠깐 안도했습니다. 미국이니까. 세계 최강대국이니까. 전화 한 통이면 수송기가 뜨고 이틀이면 기술진이 도착하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요. 문제는 6시간 뒤에 시작됐습니다. 로버트의 얼굴이 화상화면 너머로 점점 굳어가는 게 보였거든요. 워싱턴 본부와 통화를 마치고 돌아온 그의 목소리는 새벽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상황이 좀 복잡해졌어. 백악관에서 조건을 걸었어. 조건. 800만 명이 목마름에 죽어가는 판에 조건이라니요. 미국 대통령이 왕세자 전하에게 직통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미국산 방공 시스템 추가 도입, 사우디 석유 생산량 조절 권한의 일부를 미국 에너지부와 공유, 그리고 사우디 동부 군사시설에 대한 미군 주둔 확대. 사실상 주권의 일부를 내놓으라는 얘기였습니다. 로버트는 민망한 듯 시선을 내리깔며 말했습니다. 나도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 그런데 워싱턴이 움직이려면 이 조건이 선행돼야 한다더라.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미국에게 우리의 갈증은 기회였던 거예요. 구원의 손길이 아니라 협상 카드였던 겁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상황실에는 다른 제안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가장 먼저 손을 든 건 중국이었어요. 베이징 주재 사우디 대사관을 통해 긴급 제안이 왔습니다. 생수 200만 톤을 원가 이하로 즉시 공급하겠다는 내용이었죠. 얼핏 보면 가장 빠른 해법 같았습니다. 그런데 에너지부 차관이 제안서 뒷장을 넘기다가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이건 생수 지원이 아니라 시장 선점이야. 맞았습니다. 중국 측 제안서 이면에는 사우디 서부 담수 인프라 재건 사업의 우선 입찰권, 홍해 연안 수자원 관리 시스템의 중국 표준 도입, 그리고 향후 10년간 사우디 생수 유통망의 중국 기업 독점 운영권이 적혀 있었거든요. 물 한 병 주면서 수도꼭지 전체를 가져가겠다는 셈이었습니다. 목이 마른 사람 앞에 물병을 흔들면서 집 열쇠를 달라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그 다음은 일본이었습니다. 도쿄에서 담수화 기술 전문가 팀을 보내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솔직히 일본의 수처리 기술은 세계적 수준입니다. 기대를 안 했다면 거짓말이겠죠. 그런데 도착한 팀이 가장 먼저 한 일이 현장 투입이 아니라 매뉴얼 검토였습니다. 피해 규모 산정 매뉴얼, 장비 호환성 매뉴얼, 안전 프로토콜 매뉴얼. 매뉴얼 위에 매뉴얼을 쌓고 그 위에 또 매뉴얼을 올렸습니다. 현장 엔지니어인 제 부하 직원 하산이 급한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총괄님, 일본 팀이 사전 검토에만 최소 72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장비 스펙 확인이 안 되면 투입 자체가 불가하다는 입장이에요. 72시간. 우리에겐 48시간도 없는데 72시간을 매뉴얼에 쓰겠다는 겁니다.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상황실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미국은 정치를 하고 중국은 장사를 하고 일본은 서류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800만 명의 목이 타들어가는 이 순간에 정작 물을 이야기하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48시간짜리 모래시계의 모래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리야드 외곽에서는 이미 편의점 생수가 동이 났다는 보고가 올라왔고 수돗물 비축부는 하루 반이면 바닥날 상황이었습니다. 상황실 안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얼굴에 공포가 번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때 정말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강대국이란 건 뭘까? 세계 1등, 세계 2등, 세계 3등이라는 나라들이 줄을 섰는데 왜 이 중 누구도 물 한 잔을 그냥 건네지 못하는 걸까?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상황실 통신관이 기묘한 표정으로 수화기를 들어올리며 말했습니다. 총괄님, 서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긴급 대응팀이라는데 이미 수송기 2대가 인천에서 이륙했다고 합니다. 조건도 없이, 요구도 없이, 서류도 없이 이미 하늘 위에 있다고요. 저는 그때 그 말을 듣고 한 3초쯤 멍하니 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막에서 진짜 목이 마를 때 누군가가 아무 조건 없이 물을 내미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그건 단순한 도움이 아닙니다. 그건 인간에 대한 예의입니다. 그날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마주했습니다. 서울에서 날아온 수송기가 리야드 킹칼리드 국제공항에 내린 건 그로부터 14시간 뒤였습니다. 저는 공항 활주로까지 직접 마중을 나갔는데 수송기 해치가 열리자마자 파란색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이 줄지어 내렸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긴급 대응팀. 42명이었어요. 놀라운 건 그들이 내리자마자 누구 하나 호텔 위치를 묻거나 브리핑 일정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활주로에 발을 딛는 순간부터 장비 컨테이너를 풀기 시작했거든요. 이 사람들은 쉬러 온 게 아니라 싸우러 온 거였습니다. 선두에 선 사람이 제게 다가와 악수를 건넸습니다. 짧게 깎은 머리에 볼이 햇볕에 그을린 중년 남성이었어요. 수자원공사 해외 긴급복구 본부장 강태선입니다. 현장 상황 브리핑은 이동하면서 받겠습니다. 악수를 나누는 3초 동안 강 본부장의 손을 봤습니다. 엔지니어의 손이었어요. 회의실에서 보고서를 넘기는 손이 아니라 배관을 직접 조이고 용접 불꽃을 튀겨본 손. 그 손을 잡는 순간 이상하게도 48시간 동안 제 가슴을 짓누르던 무게가 한 뼘쯤 들린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국팀은 도착 3시간 만에 주바일 플랜트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피해 평가, 복구 동선 설계, 임시 우회 라인 구축까지 동시다발로 진행하더군요. 미국팀이 조건을 협상하고 일본팀이 매뉴얼을 검토하는 동안 한국팀은 이미 파이프를 잘라내고 있었습니다. 속도가 달랐던 게 아닙니다. 목적이 달랐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상황실에 앉아 복구 진척 보고를 받고 있는데 외교부 연락관이 새하얀 얼굴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공식 성명을 냈습니다. 모니터에 워싱턴발 긴급 뉴스가 떴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사우디 왕세자에게 보낸 공개 서한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한국 기술진을 48시간 내에 사우디 영토에서 전원 철수시키지 않을 경우
사우디아라비아를 테러 지원국 감시 목록에 등재하는 절차를 개시하겠다. 그 아래에는 사우디를 향한 무기 수출 전면 중단, 달러 결제망 접근 제한 검토라는 문구가 박혀 있었습니다. 상황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어요. 테러 지원국 지정이라는 건 국가 경제의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겁니다. 달러 결제가 막히면 석유를 팔아도 돈을 받을 수가 없고 무기 수출이 끊기면 한창 전쟁 중인 사우디로서는 하늘에서 방패가 사라지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로버트가 화상 너머에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민망함을 넘어 수치심 같은 게 보였습니다. 알파치마, 나도 이건 예상 못했어. 이건 외교가 아니야. 이건 그냥 갈취야.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사우디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한국이 중동에서 천공이 방공 시스템으로 존재감을 키운 이후 미국 방산업계의 독점 구도가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사우디가 미국산 패트리어트 대신 한국산 천공이를 선택한 것, 아랍에미리트가 한국 방산 기업과 공동 개발 계약을 체결한 것, 그 모든 게 누군가에겐 눈엣 가시였던 겁니다. 물 위기는 핑계였습니다. 진짜 목적은 한국을 중동 무대에서 퇴장시키는 거였어요. 왕세자 전하의 고뇌가 느껴졌습니다. 전쟁 중에 미국의 군사 지원이 끊기면 사우디는 버틸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800만 시민의 물을 살려줄 유일한 팀을 쫓아내자니 이건 자국민을 버리는 것과 같은 선택이었습니다. 어느 쪽을 고르든 피가 나는 가위로 제사를 자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강 본부장이 상황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현장에서 올라온 모양인지 작업복에 먼지가 잔뜩 묻어 있었고 장갑을 벗으며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상황실 안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어요. 강 본부장은 모니터에 떠있는 미국 대통령의 성명서를 한참 올려다보더니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왕세자 전하께 면담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2시간 뒤 왕세자 전하의 집무실에서 강 본부장과의 독대가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기술 참관 자격으로 배석했는데 그 자리에서 강 본부장이 꺼낸 말은 제가 평생 들어본 외교적 언어 중 가장 비상식적이면서 동시에 가장 품위 있는 제안이었습니다. 전하, 저희가 쫓겨나겠습니다. 왕세자 전하의 눈이 커졌습니다. 우리가 비참하게 짐을 싸서 떠나는 모습을 전 세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그림을 만들어드리는 겁니다. 전하께서는 미국의 압박에 굴복한 것처럼 보이실 것이고 미국은 승리했다고 자축할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 전하의 나라는 테러 지원국 딱지를 면하고 무기 수출도 유지되고 달러 결제망도 살아남습니다. 왕세자 전하가 낮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당신네 나라의 체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강 본부장이 웃었습니다. 씁쓸하지만 단단한, 오래 생각해본 사람만이 짓는 그런 웃음이었어요. 체면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으면 체면을 지키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체면으로는 물 한 방울도 못 만들거든요. 그 말이 끝나고 집무실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자존심이란 게 뭘까요? 나라의 이름을 걸고 날아와서 밤새 파이프를 조이고 그 결과로 돌아가는 길이 굴욕의 행렬이 될 걸 알면서도 그걸 먼저 제안하는 게 그게 진짜 자존심 아닙니까? 다음 날 계획대로 실행됐습니다. 한국 기술진이 주바일 플랜트에서 철수하는 장면이 전 세계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작업복 차림의 엔지니어들이 고개를 숙인 채 버스에 오르는 모습. 사우디 현지 경호원들이 양옆에 서서 출구로 안내하는 장면. 어떤 기자는 이걸 추방이라고 타전했고 어떤 방송은 굴욕적 퇴각이라는 자막을 달았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1시간도 안 돼서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습니다. 사우디가 현명한 선택을 했다. 한국은 자기 분수를 알아야 한다. 미국의 파트너십은 영원하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승리에 도취한 사람 특유의 들뜬 어조가 화면 너머로 느껴졌습니다. 로버트는 그 포스팅을 보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건 승리가 아니야. 이건 그냥 약자를 밟고 올라선 것뿐이야. 그런데 저는 그때 다른 걸 보고 있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한국팀의 트럭 행렬을 관제 카메라로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상한 점이 있었거든요. 트럭이 4대였습니다. 올 때는 대형 컨테이너 8대 분량의 장비를 가져왔는데 돌아가는 트럭은 고작 4대? 그것도 짐칸이 반도 차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카메라에 잡힌 엔지니어들 손에 들린 건 최첨단 장비도 기밀 문서함도 아니었습니다. 낡은 개인 공고함이었어요.
1,500억 달러 규모의 사우디 수자원 사업을 포기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가져간 건 고작 본인들이 쓰던 공구함 뿐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뭔가 맞지 않는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강 본부장의 그 웃음. 체면으로는 물 한 방울도 못 만든다던 그 말. 거기엔 뭔가 더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었어요. 로버트도 같은 걸 봤나 봅니다. 카메라 화면을 응시하던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저 사람들 장비를 안 가져간 거야. 1,500억 달러어치 프로젝트를 걸고 왔으면서 공구함만 들고 떠나. 이건 철수가 아니야. 이건 뭔가 다른 건데. 저는 그 말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직은 몰랐으니까요. 그 트럭 4대에 실리지 않은 장비들이 어디에 있는지, 강 본부장이 짓던 그 씁쓸한 웃음의 진짜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그걸 알게 된 건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였습니다. 한국팀이 떠난 다음 날부터 상황실은 마치 장례식장 같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아니, 장례식장이 더 나았을 겁니다. 장례식장에는 최소한 슬픔의 방향이라도 있으니까요. 상황실에는 방향 자체가 없었습니다. 800만 명의 갈증은 여전했고 시계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고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건 여전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웃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이 빈자리를 만들자마자 줄을 선 겁니다. 미국, 중국, 일본. 어제까지 조건을 걸고 시장을 노리고 매뉴얼을 쌓던 나라들이 이제는 서로 먼저 들어가겠다고 팔을 걷어붙였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한국을 쫓아내는데 성공하자 그 뒤를 봐주듯 각국 기업들이 일제히 리야드로 날아들었습니다. 마치 사냥터에서 사자가 물러나니까 하이에나들이 몰려드는 꼴이었죠. 가장 먼저 장비를 들이민 건 미국이었습니다. 텍사스에서 날아온 수처리 엔지니어링 업체 2곳이 초대형 역삼투 장비 3기를 공수해 왔어요. 솔직히 저도 기대를 했습니다. 미국 장비니까. 세계 최대 산업 인프라를 굴리는 나라의 장비니까. 이 정도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했어요. 장비 설치가 시작된 건 아침 9시였습니다. 미국 측 수석 엔지니어가 자신만만하게 가동 버튼을 눌렀습니다. 10시였습니다. 첫 번째 장비의 전처리 필터에 경고등이 들어왔습니다. 10시 30분, 두 번째 장비의 흡입 라인에서 이상 진동이 감지됐습니다. 11시, 세 번째 장비가 과부하 경고음과 함께 멈췄습니다. 그리고 11시 20분, 폭발했습니다. 정확히는 과부하로 인한 역삼투 모듈 파열이었는데 현장에 있던 엔지니어 3명이 파편에 맞아 부상을 입었습니다. 미국 측 수석 엔지니어가 헬멧을 벗어 던지며 소리쳤어요. 이건 모래야. 이 빌어먹을 모래가 필터를 다 막아버린 거라고. 사우디 사막의 모래는 일반적인 모래가 아닙니다. 입자 크기가 0.5 마이크로미터 이하인 초미세 모래가 공기 중에 떠다니고 이게 장비 내부로 침투하면 일반 산업용 필터로는 걸러지지가 않거든요. 미국 장비는 텍사스 쉐일 유전에 최적화된 설계였습니다. 텍사스 흙과 사우디 사막 모래는 전혀 다른 물질인데 그걸 같은 필터로 처리하려 한 겁니다. 축구화를 신고 빙판 위에서 뛰겠다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팀이 운용하던 전처리 시스템에 들어있던 그것. K나노 촉매라고 불리던 특수 소재가 왜 필요했는지를. 한국팀은 사우디 사막의 초미세, 모래 입자를 나노 단위에서 분리하는 촉매 필터를 자체 개발해서 쓰고 있었어요. 그건 미국에서 살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소재 연구소에서 7년 동안 사막 환경에 맞춰 설계한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기술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촉매 필터는 한국팀이 떠날 때 수거해 갔습니다. 공구함에 담아서요. 그제야 트럭 4대의 의미가 보였습니다. 대형 장비는 두고 갔어요. 파이프도 프레임도 펌프 하우징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비를 움직이게 만드는 심장, 나노 촉매와 특수 필터만 빠져 있었던 겁니다. 껍데기는 남았는데 심장이 없는 거였어요. 여러분, 자동차 차체를 통째로 줘도 엔진이 없으면 그건 철 덩어리에 불과하잖아요. 바로 그 상황이었습니다. 미국이 폭발 사고를 수습하는 동안 중국이 두 번째 타자로 나섰습니다. 베이징에서 급파한 중국산 이동식 정수 장비가 리야드 남부 임시 거점에 설치됐어요. 중국 측 현장 책임자는 이틀 안에 리야드 전역에 식수를 공급하겠다고 큰소리쳤습니다. 결과요. 가동 8시간 만에 정수된 물에서 중금속이 검출됐습니다. 납과 카드뮴 수치가 세계보건기구 기준의 12배.
사우디 보건부 검역관이 현장에서 즉시 가동 중단 명령을 내렸고 이미 배급된 생수 3만 병에 대한 긴급 회수가 시작됐습니다. 리야드 남부에서는 그 물을 마신 어린이 7명이 구토와 복통으로 병원에 실려갔다는 보고가 올라왔어요. 중국 측 현장 책임자는 변명했습니다. 이건 장비 문제가 아니라 현지 원수의 성분이 예상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원수 성분이 예상과 달랐다. 그러니까 수질 분석도 안 하고 장비를 들이밀었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그 보고를 받으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공포였어요. 아이들이 독이 든 물을 마신 겁니다. 도움을 준다고 와서 독을 먹인 겁니다. 로버트가 그날 저녁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노트북에는 한국팀이 운용하던 수자원 모니터링 시스템의 잔여 데이터가 떠 있었어요. 로버트는 그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알파츠마, 이것 좀 봐. 한국팀이 쓰던 시스템 구조야. 나도 처음 보는 건데. 화면에는 담수화 플랜트의 모든 공정이 실시간으로 연결된 통합 모니터링 대시보드가 있었습니다. 원수 유입량, 전처리 필터 상태, 역삼투 압력, 후처리 화학 투입량, 최종 수질, 그리고 배급망의 각 구역별 소비량까지. 전부 하나의 화면에서 실시간으로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로버트가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플랜트 관제 시스템이 아니야. 이건 국가 단위 헬스케어 모니터링이야. 한국이 전 국민 건강검진 할 때 쓰는 그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그대로 수자원 관리에 이식한 거야. 5천만 명의 건강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본 나라니까 이런 설계가 가능한 거지. 그 말을 듣고 저도 이해가 됐습니다. 한국은 전 국민의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하나의 시스템에서 관리하는 나라거든요. 800만 명의 식수 상태를 구역별로 실시간 추적하는 건 한국에선 이미 일상인 기술을 옮겨놓은 것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이 빠지니까 어떻게 됐냐고요? 어디서 물이 새는지 몰랐습니다. 어느 구역이 먼저 바닥나는지 몰랐습니다. 배급 트럭을 어디로 보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눈을 감고 전쟁터를 뛰어다니는 것과 같았어요. 체계 없는 배급은 혼란을 낳았고 혼란은 폭동으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도쿄에서 보낸 기술 검토팀이 드디어 최종 평가서를 완성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때가 한국팀이 떠난 지 얼마나 됐는지 아십니까? 한 달 하고도 보름이 지나 있었습니다. 그 사이 리야드 수돗물은 진흙빛으로 변해 있었고 시중 생수 가격은 위기 이전의 100배로 뛰어 있었어요. 일본 검토팀 팀장이 사우디 에너지부를 찾아와 두꺼운 보고서를 내밀었습니다. 에너지부 차관이 보고서를 받아들었다가 첫 페이지를 읽고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본사 최종 승인이 아직 안 났다고요. 현장 투입은 승인 후 추가 45일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요. 차관이 일본 팀장을 바라봤습니다. 3초, 5초, 7초.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문을 가리켰습니다. 일본 팀은 그날 리야드 플랜트 현장 입구에서 문전박대당했습니다. 도착한 지 한 달 반 만에 현장 문턱도 밟아보지 못하고요. 그날 밤 저는 관제실에서 혼자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리야드 시내 불빛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지만 그 불빛 아래에서 사람들은 물을 사기 위해 새벽 3시부터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편의점 한 곳에 배급되는 생수가 200병. 줄을 선 사람은 1000명이 넘었어요. 뒤쪽에 선 사람들은 물을 못 사는 겁니다. 어제는 물을 못 산 사람들이 배급 트럭을 뒤집었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로버트가 관제실로 들어오며 모니터를 켰습니다. 리야드 전역의 수자원 현황 데이터였는데 한국팀의 통합 시스템이 꺼진 뒤로는 각 구역별 데이터가 제각각 들어오고 있었어요. 숫자가 맞지 않았습니다. 남부는 단수가 이틀째인데 시스템상으로는 정상 공급 중이라고 떠 있었고 북부는 물이 남아도는데 배급 트럭은 한 대도 배치되지 않았습니다. 로버트가 모니터를 가리키며 그의 목소리에서 처음으로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알파츠마, 미국 장비는 모래에 막혀 터졌어. 중국 장비는 독을 풀었어. 일본은 아직도 서류를 쓰고 있어. 그리고 한국이 만들어 놓은 관제 시스템 없이는 누가 장비를 가져와도 배급 자체가 불가능해. 이건 한 가지 기술이 빠진 게 아니야. 퍼즐 전체가 무너진 거야. 저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 어둠이 내려앉은 리야드 시내가 보였습니다. 800만 명의 도시가 물 한 잔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 한 잔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은 이미 이 땅을 떠났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왔다가 아무 원망 없이 떠난 사람들. 낡은 공구함만 들고 공항을 빠져나간 그 파란 작업복의 사람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이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대체 불가능. 세상에서 가장 크고 가장 부유하고 가장 오래된 나라들이 줄을 섰는데 그 누구도 대체하지 못하는 존재.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48시간이 거의 다 됐을 때였습니다. 리야드 시내 곳곳에서 배급소를 둘러싼 충돌이 벌어지고 있었고 병원 응급실에는 탈수 환자가 하루에 2,000명씩 실려오고 있었습니다. 사우디 국영방송은 시민들에게 침착하라는 자막을 반복해서 내보냈지만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진흙빛 물을 본 사람에게 침착하라는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는 관제실에서 모니터 12대를 번갈아 보며 밤을 새우고 있었습니다. 미국 장비는 폭발 이후 잔해 수거 중이었고 중국 장비는 보건부 명령으로 가동 정지 상태였고 일본은 여전히 도쿄 본사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 나라의 장비가 사막 위에 놓여 있었는데 작동하는 건 하나도 없었어요. 마치 수술실에 의사 3명이 들어왔는데 셋 다 메스를 잡을 줄 모르는 상황이랄까요? 그때 로버트가 관제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새벽 2시였는데 그의 얼굴이 이상했어요. 분노도 아니고 절망도 아니고 뭐라고 해야 할까? 어이가 없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창피함에 눈을 못 마주치는 사람의 표정이었어요. 알파치마, 방금 워싱턴에서 연락이 왔어.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었어. 자정에. 비공개 채널로. 저는 처음에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한국을 쫓아낸 게 누구였습니까? 한국은 분수를 알아야 한다고 전 세계에 떠벌린 게 누구였습니까? 테러 지원국 딱지를 들이밀며 사우디를 협박해서 한국팀을 비행기에 태운 게 도대체 누구였냐고요. 로버트가 고개를 떨군 채 말을 이었습니다. 기술자 몇 명만 비밀리에 보내달라고 요청했대. 언론에는 절대 알리지 않는 조건으로. 미국 이름으로 발표할 테니 한국은 뒤에 숨어달라고. 저는 의자 등받이에 등을 기댔습니다. 웃음이 나왔어요. 분노가 아니라 진짜 웃음이 나왔습니다. 낮에는 세계 최강이라고 가슴을 치더니 밤에는 쫓아낸 사람에게 전화를 거는 겁니다. 문 앞에서 호통치고 돌아서더니 뒷문으로 돌아와서 노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강대국의 자존심입니까? 이게 세계 1등의 품격입니까? 한국 측 반응이 어땠는지는 제가 직접 듣지 못했습니다. 다만 로버트를 통해 전해 들은 건 이랬어요. 한국 대통령은 조건을 하나만 걸었다고 합니다. 한국 국기를 달고 간다. 뒤에 숨지 않는다. 이것만 받아들이면 기술진을 보내겠다. 미국 대통령이 30초 동안 침묵했다가 수락했다고 합니다. 다음 날 오후 리야드 공항에 한국 공군 수송기가 내렸습니다. 이번에는 42명이 아니었어요. 딱 8명이었습니다. 8명. 미국이 수백 명을 보내고 중국이 대형 장비를 공수하고 일본이 전문가 팀을 꾸리는 동안 한국은 8명을 보냈습니다. 선두에 강태선 본부장이 서 있었습니다. 같은 파란 작업복. 같은 그을린 얼굴. 그런데 이번엔 웃고 있었어요. 활주로에 내리면서 저를 보더니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알파치마 총괄님, 수도꼭지 좀 고치러 다시 왔습니다. 저는 그 말에 울 뻔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굴욕을 당하고 떠난 사람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돌아와서 하는 첫마디가 수도꼭지를 고치러 왔다니.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8명은 곧장 주바일 플랜트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미국산 장비 잔해와 중국산 정수기 사이를 지나 한국팀이 원래 쓰던 역삼투 라인 앞에 섰습니다. 강 본부장이 시스템 점검 화면을 열더니 코드 한 줄을 확인했습니다. 옆에 서 있던 한국 엔지니어 한 명이 노트북을 꺼내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30초쯤 지났을까? 엔터키를 한 번 눌렀습니다. 관제 모니터에 떠있던 빨간색 경고등 23개가 동시에 초록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코드 한 줄이었습니다. 미국이 수백억 원어치 장비를 들이밀고 중국이 이동식 정수 시설을 공수하고 일본이 2달 넘게 매뉴얼을 쌓아도 해결 못한 시스템 오류를 코드 한 줄이 해결한 겁니다. 로버트가 모니터를 보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뭔데? 소프트웨어 패치 하나로 전체가 살아난 거야? 강 본부장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저희가 설계했으니까요. 어디가 아픈지 저희가 제일 잘 알죠. 그리고 강 본부장이 작업복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원통형 부품이었어요. K나노 촉매 필터의 코어 모듈이었습니다. 강 본부장이 그걸 역삼투 장치 전면부에 끼워 넣고 반바퀴를 돌렸습니다. 찰칵 하는 소리가 났어요. 그 순간 장비가 깨어났습니다. 전처리 라인이 돌기 시작했고 역삼투 멤브레인에 물이 흘렀고 후처리 약품이 자동 투입됐습니다. 모니터에 수질 지표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탁도 정상, 중금속 불검출, 잔류염소 기준치 이내, 깨끗한 물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도착한 지 3시간이었습니다. 12시간 뒤 리야드 전역의 수도관에 물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찔끔거리며 나오던 물이 점차 수압을 회복했고 해가 뜰 무렵에는 리야드 800만 시민의 수도꼭지에서 맑은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관제실에서 그 장면을 모니터로 지켜봤습니다. 리야드 외곽 거주구역의 감시 카메라의 한 장면이 잡혔는데 한 할머니가 수도꼭지를 틀자 물이 콸콸 쏟아지는 걸 보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우는 모습이었어요. 그 옆에서 손자로 보이는 아이가 물을 양손에 받아 얼굴에 끼얹으며 까르르 웃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 달이 넘도록 버텨온 이 도시가 드디어 숨을 쉬는 거였으니까요. 그 오후 리야드 시내에서 벌어진 일은 제가 23년 동안 이 나라에 살면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는데 손에 든 건 사우디 국기가 아니었습니다. 태극기였어요. 어디서 구했는지 모를 한국 국기를 흔들며 거리를 행진하는 사우디 시민들. 차량 행렬에서 경적이 울렸고 아이들은 코리아를 연호했습니다. 사우디 사람들이 다른 나라 국기를 들고 거리로 나온 건 이 나라 역사상 처음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저녁 세계 뉴스에 또 하나의 속보가 떴습니다. 캐나다 총리가 한국 거제도의 옥포 조선소를 전격 방문했다는 겁니다. 캐나다 총리가 왜 갑자기 한국 조선소를 찾았겠습니까? 북극 항로를 위한 쇠빙선 건조 계약, 캐나다 해군 차기 호위함 공동 개발, 그리고 캐나다 서부 해안 담수화 프로젝트에 한국 수자원 기술을 도입하겠다는 60조 원 규모의 패키지 딜을 들고 온 거였어요. 캐나다만이 아니었습니다. 호주가 한국 담수화 기술 이전 협의를 요청했고, 독일이 한국 수처리 나노 소재 공동 연구를 제안했고, 인도가 한국형 통합수자원 관리 시스템 수출을 공식 타진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쫓아낸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전 세계가 줄을 서기 시작한 겁니다. 미국이 닫으려던 문 앞에 10개의 새로운 문이 열린 셈이었죠. 로버트는 그 뉴스를 보면서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우리가 뭘 한 거야? 한국을 쫓아내서 독점하려 했더니 결과적으로 한국을 전 세계에 광고해준 꼴이잖아.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강 본부장이 왕세자 전화 앞에서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체면으로는 물 한 방울도 못 만든다. 그 말의 진짜 무게가 이제야 느껴졌습니다. 한국은 체면을 버리고 물을 택했고 그 물이 결국 한국의 체면을 세상 꼭대기에 올려놓은 겁니다. 여러분, 주머니에서 꺼낸 필터 하나와 코드 한 줄. 그게 수천억 원짜리 장비보다 강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술이 뛰어나서만은 아닙니다. 그 필터 안에, 그 코드 안에 7년 동안 사막의 모래를 연구한 시간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장을 모르는 기술은 그냥 철덩어리에 불과합니다. 현장에서 태어난 기술만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한국이 증명한 건 바로 그거였어요. 0.1%의 핵심을 쥔 자가 나머지 99.9%를 지배한다는 것을요. 리야드의 수도꼭지가 다시 돌아간 지 보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세상이 겨우 한숨 돌렸다 싶었는데 이번에는 물이 아니라 기름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것도 전 세계의 기름이요. 미국 대통령이 이란 유전시설에 대한 정밀 타격을 감행했습니다. 명분은 이란의 핵 위협 저지였지만 중동 전쟁의 흐름을 단번에 뒤집겠다는 군사적 도박이었죠. 문제는 이란 유전을 때리면 원유가 멈출 거라는 계산이 완전히 빗나갔다는 겁니다. 유전은 멈추지 않았어요. 대신 오염됐습니다. 폭격으로 유전 하부의 지질 구조가 손상되면서 황 함량과 중금속 불순물이 원유에 섞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란산 원유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페르시아만 해저 유층은 서로 연결돼 있거든요. 이란 유전의 오염이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해상 유전까지 번졌습니다. 로버트가 새벽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알파츠마, 지금 전 세계 정유 시설이 비상이야. 황 함량이 기준치의 6배야. 이 원유를 기존 정제 시설에 넣으면 촉매가 녹아. 말 그대로 공장이 죽는 거야. 상황이 어떤 건지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유 공장은 원유에서 불순물을 걸러내 휘발유, 경유, 항공유를 만드는 곳인데 이 과정의 핵심이 촉매입니다. 촉매가 감당할 수 있는 불순물 농도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를 넘은 원유가 들어오면 촉매가 타버리고 촉매가 타면 정유 공장 전체가 멈춥니다. 지금 페르시아만에서 나오는 원유가 바로 그 상태였습니다. 전 세계 원유 공급의 30%를 차지하는 중동 원유가 정제 불가능한 폐유 수준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유럽이 먼저 비명을 질렀습니다. 독일 최대 정유 시설이 셧다운됐고 프랑스 항공유 공급이 중단되며 샤를 드골 공항 이착륙이 50%로 줄었습니다. 일본은 비축유를 풀었지만 3주치밖에 안 됐고 인도는 아예 긴급 배급제를 선포했습니다. 국제 유가가 하루 만에 배럴당 300달러를 찍었어요. 전 세계 경제가 동시에 멈추는 장면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사태를 만든 장본인이 가장 크게 패닉에 빠졌습니다. 미국 텍사스의 정유 시설들도 중동산 원유를 수입해서 쓰고 있었거든요. 자국 셰일 오일만으로는 수요의 절반도 못 채우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난리가 났어요. 상원에너지위원장이 공개 청문회에서 대통령을 겨냥해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제발 좀 그만 설치라고. 세계 에너지 시장을 대통령 혼자서 박살내고 있다고. 미국 역사상 현직 대통령에게 그런 표현이 공개석상에서 나온 건 처음이었을 겁니다. 저는 그 와중에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중동 전역의 정유시설이 셧다운되는 와중에 사우디 동부 라스타누라 정유 단지만 정상 가동 중이었거든요. 전 세계가 멈추는데 사우디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술감독 총괄이면서도 그 이유를 몰랐어요. 그래서 에너지부 차관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차관이 잠시 저를 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이 준 거야. 차세대 K나노 촉매. 기존 촉매로는 정제가 불가능한 고황 함량 저질 원유를 99% 순도까지 정제하는 차세대 소재였습니다. 한국소재연구소가 수년간 극비리에 개발한 기술을 사우디에 비밀리에 공급한 거였어요. 리야드 물 위기 때 한국팀이 복귀하면서 담수화 기술만 가져온 게 아니었던 겁니다. 주머니 안에는 물만 살리는 열쇠가 아니라 기름까지 살리는 열쇠가 들어있었던 거였습니다. 그 촉매 덕분에 사우디산 원유만이 유일하게 글로벌 표준 품질을 유지했습니다. 전 세계 정유시설이 멈춘 상황에서 사우디 원유를 쓰는 공장만 돌아갔어요. 유럽이 사우디에 매달렸고 일본이 사우디에 매달렸고 인도가 사우디에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매달렸습니다. 사우디의 원유가 필요했으니까요. 사우디의 원유가 돌아가는 이유가 한국 기술이라는 걸 알면서도요. 그런데 이란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죠. 이란은 사우디 정유시설을 전자전으로 마비시키려 했습니다. 페르시아만 인근에서 강력한 전자기파 교란을 퍼부어 라스타누라 정유단지의 자동화 시스템을 먹통으로 만들겠다는 작전이었어요. 실제로 교란 공격이 시작되자 정유단지 관제 시스템에 노이즈가 끼기 시작했습니다. 자동 밸브가 오작동하고 온도 센서가 엉뚱한 수치를 뱉었어요. 저는 상황실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면서 또다시 절망할 뻔했습니다. 겨우 정유시설을 살려놨더니 이번엔 전자전이라니. 그런데 강태선 본부장이 화상회의에 접속하더니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총괄님, 울돌목 모드 가동합니다. 울돌목이요. 명량해전의 울돌목을 말하는 겁니까? 정유시설 관제실에서 왜 갑자기 400년 전 해전 이야기가 나오는 건지 저는 전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강 본부장 옆에 앉아있던 한국전자전 기술자가 모니터에 뭔가를 띄웠어요. 화면에 울돌목의 소용돌이 시뮬레이션이 나타났습니다. 조류가 좁은 해협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거대한 회오리를 만드는 그 장면이요. 그 옆에 나란히 전자기파 주파수 분석 그래프가 떴습니다. 기술자가 설명했습니다. 울돌목의 조류는 좁은 목에서 소용돌이를 일으켜 적선의 기동을 마비시켰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전자 방호 시스템은 같은 원리입니다. 적의 전자기파 신호가 들어오면 인위적으로 만든 전자기 소용돌이 안에 가두고 증폭시켜 자기 자신의 에너지로 소멸하게 만드는 겁니다. 적의 전자기파를 차단하는 게 아니라
빨아들여서 회오리 속에 가두어 스스로 타죽게 만드는 기술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울돌목의 물기를 이용해 왜군 함대를 수장시킨 것처럼 한국 엔지니어들은 전자기파의 흐름을 소용돌이치게 만들어 이란의 교란 신호를 통째로 삼켜버린 겁니다. 가동까지 걸린 시간 9분이었습니다. 9분 만에 관제 시스템의 노이즈가 사라졌고 자동 밸브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온도 센서가 제값을 찍었습니다. 이란의 전자전 부대는 자기들이 보낸 신호가 되돌아와 자신들의 시스템을 과부하시키는 바람에 오히려 자기 교란 장비가 타버렸다는 보고가 나중에 올라왔어요. 로버트가 그 장면을 보면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400년 전 해전 전술을 전자전에 적용했다고? 이건 기술이 아니야. 이건 철학이야.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기술만 만드는 게 아니었어요. 자기 역사에서 원리를 뽑아내고 그걸 최첨단 기술에 이식하는 겁니다. 400년 전 바닷물의 소용돌이와 오늘날 전자기파의 소용돌이를 하나로 꿰뚫는 나라. 여러분, 이런 나라를 본 적이 있습니까? 이 소식이 워싱턴에 전해지자 미국 대통령이 또다시 으르렁거렸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미국의 허락 없이 제3국에 공급될 수 없다. 한국이 사우디에 제공한 촉매와 전자방호 기술은 미국의 안보 이익을 침해한다. 즉각 기술 이전을 중단하라. 그런 성명이 나왔어요. 그 성명이 나온 지 정확히 4시간 뒤 사우디 왕세자 전하가 직접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왕궁 공식 브리핑룸이었어요. 전 세계 언론이 생중계를 잡았습니다. 왕세자 전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한 글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분명히 말합니다. 한국이 빠지면 미국에 주는 석유는 단 한 방울도 없습니다. 상황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로버트의 얼굴이 하얗게 변하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바라보며 가슴 속에서 올라오는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미국, 중국, 일본, 이란. 이 거대한 이름들이 차례로 달려들었습니다. 압박하고 회유하고 위협하고 교란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마지막에 서 있는 건 파란 작업복을 입은 8명의 엔지니어였습니다. 주머니에서 꺼낸 촉매 하나와 노트북 코드 한 줄과 400년 된 해전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트럼프의 성명은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사우디의 석유가 멈추면 미국 경제가 멈추는데 사우디의 석유를 돌리는 건 한국이었으니까요. 그걸 건드리면 자기 목을 자기가 조르는 겁니다. 세계 최강대국의 주먹이 허공을 갈랐고 그 주먹 아래에서 한국은 조용히 밸브를 조이고 있었습니다. 왕세자 전하의 성명이 나간 뒤 세상은 잠깐 조용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국도 이란도 한 발 물러선 듯한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전쟁이란 건 조용해질 때가 가장 위험한 법이더군요. 폭풍전의 고요라는 말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게 진짜였습니다. 왕세자 전하의 석유 발언에 체면을 구긴 미국 대통령이 사우디를 향해 칼을 빼든 건 예상 밖의 방향에서였습니다. 석유도 아니고 외교도 아니었어요. 무기였습니다. 사우디가 미국에서 구매한 패트리어트 방공 시스템 전체에 원격 소프트웨어 락을 건 겁니다. 미국 중앙사령부의 실시간 승인 코드가 입력되지 않으면 미사일이 발사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잠가버린 거였어요. 저는 수자원 기술 감독이지 군사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날만큼은 군사 문제가 제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방공망이 뚫리면 정유시설이 타격당하고 정유시설이 무너지면 담수화 플랜트에 전력을 공급하는 발전소도 같이 죽거든요. 결국 물 문제로 돌아오는 겁니다. 전쟁에서는 모든 것이 연결돼 있었어요. 소식을 전해준 건 역시 로버트였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알파치마, 패트리어트에 락이 걸렸어. 펜타곤이 승인 코드를 동결시켰어. 사우디 방공부대가 발사 버튼을 눌러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 돈을 내고 산 무기가 작동을 안 한다. 수조 원을 주고 들여온 방패가 주인 말을 안 듣는다. 여러분, 자물쇠가 달린 방패를 들고 전쟁터에 서 있는 기분을 상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열쇠는 적이 아니라 방패를 판 사람이 쥐고 있는 겁니다. 이게 동맹입니까? 이게 파트너십입니까? 그리고 그 자물쇠가 치명적으로 작용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무인 공격 드론 편대를 띄운 겁니다. 목표는 리야드 왕궁이었어요. 저고도로 사막 위를 스치듯 날아오는 자폭 드론 100여 대가 레이더에 포착됐습니다. 왕궁까지의 도달 예상 시간은 22분이었습니다.
사우디 방공사령부가 즉각 패트리어트 발사를 시도했습니다. 결과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화면에 뜬 문구는 단 한 줄이었어요. 승인 코드 미입력, 발사 불가. 사령관이 워싱턴에 긴급 연락을 넣었습니다. 응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넣었습니다. 역시 응답이 없었어요. 세 번째 시도에서 돌아온 건 자동 응답 메시지였습니다. 현재 요청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업무 시간에 다시 연락하십시오. 업무 시간이라니. 드론이 22분 뒤에 왕궁에 떨어지는데 업무 시간이라니. 저는 상황실 모니터를 보면서 다리에 힘이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방치가 아니었어요. 이건 의도적인 무응답이었습니다. 사우디가 무릎을 꿇게 만들려는 계산된 침묵이었어요. 드론까지 남은 시간 15분. 상황실에 있던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왕궁에는 왕세자 전하와 왕실 가족이 있었고 주변 2km 반경에는 정부 청사와 민간 거주구역이 밀집해 있었습니다. 패트리어트가 잠긴 이상 하늘은 열려있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남은 시간 12분. 사우디 국방부 연락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천궁이 시스템 지휘 통제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독립모드 전환 준비가 완료됐다고 합니다. 천궁이. 한국이 사우디에 수출한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천궁이도 패트리어트와 함께 사우디 통합방공망에 묶여 있었거든요. 통합방공망이 미국 시스템 기반이니까 같이 잠긴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천궁이를 납품할 때 미국 방공망과 연동되는 표준 모듈 외에 완전히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별도의 AI 지휘 통제 모듈을 탑재해 놨던 겁니다. 한국산 AI 반도체가 들어간 이 모듈은 미국의 승인 코드가 없어도 미국 위성 네트워크가 끊겨도 자체 레이더와 자체 연산만으로 표적을 추적하고 요격할 수 있었어요. 남은 시간 8분. 천궁이 포대 4기가 독립 모드로 전환됐습니다. AI가 드론 편대의 비행 패턴을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100여 대의 드론이 각각 다른 고도와 속도로 접근하고 있었는데 AI는 3초 만에 전체 편대의 군집 알고리즘을 해독했습니다. 어떤 드론이 미끼이고 어떤 드론이 실제 공격체인지, 어떤 순서로 요격하면 최소한의 미사일로 최대한의 격추율을 낼 수 있는지를 스스로 계산한 겁니다. 남은 시간 5분. 발사. 첫 번째 미사일이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폭음이 상황실 벽을 울렸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하늘에 흰 연기 줄기가 부채꼴로 퍼져나갔습니다. 모니터에 드론의 위치를 나타내는 빨간 점들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열, 스물. 점들이 꺼져갔어요. 마치 밤하늘의 별이 하나씩 지는 것처럼요. 3분 뒤 모니터에 빨간 점이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100여 대의 드론 전부 격추. 요격률 100%. 왕궁 반경 20km 이내에 단 한 대의 드론도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상황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환호하지 않았어요. 너무 빨리 끝나서 실감이 안 났던 겁니다. 사우디 국방부 연락관이 멍한 얼굴로 모니터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의자에 등을 기대며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제야 상황실 여기저기서 안도의 한숨이 터져나왔어요. 로버트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모니터에 찍힌 요격 궤적 데이터를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패트리어트가 살아있었어도 이 속도는 못 냈을 거야. AI가 군집 패턴을 실시간으로 읽고 최적 요격 시퀀스를 짠 거잖아. 이건 사람이 개입할 시간 자체가 없는 영역이야. 한국이 이걸 언제 만든 거지? 그리고 그날 저녁 세상을 한 번 더 뒤집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란 남부전선에서 벌어진 일이었어요. 이란 혁명수비대 예하 보병부대 하나가 상부의 공격 명령을 거부한 겁니다. 민간인 거주구역에 대한 포격 명령이었는데 하급 병사들이 총을 내려놓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항명 사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란 측 통신을 감청한 사우디 정보부 분석관이 기묘한 보고를 올렸어요. 항명 병사들이 신문 과정에서 한 말이 이랬다는 겁니다. 허준이라면 이런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것이다. 백성을 해치는 건 군인이 할 일이 아니다. 허준. 한국 드라마 허준이었습니다. 천안 신분에서 태어나 온갖 부당한 차별을 이겨내고 조선 최고의 의원이 되는 이야기. 권력에 굴하지 않고 백성의 생명을 지키는 이야기. 그 드라마가 이란에서 방영된 적이 있었거든요.
페르시아어로 더빙돼서 이란 국영 방송을 탔고 이란 서민층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상부의 부당한 명령에 맞서는 주인공의 서사가 이란 하급 병사들의 마음속에 씨앗처럼 심어져 있었던 겁니다. 미사일은 몸을 막습니다. 방패는 하늘을 막습니다. 그런데 드라마는 마음을 바꿉니다. 총을 내려놓게 만든 건 미사일도 전투기도 아니었어요. 화면 속에서 백성을 위해 싸우던 의원 한 명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적군의 총을 거두게 만드는 콘텐츠를 가진 나라가 세상에 또 있습니까? 이 소식이 전해지자 워싱턴에서 미국 대통령이 폭발했습니다. 미국 시스템을 우회한 건 안보 동맹에 대한 배신이다. 한국은 즉각 천궁이 AI 모듈의 소스 코드를 미국에 제출하라. 그런 내용이었어요. 사우디 왕세자 전하의 대응은 빨랐습니다. 성명이 아니라 공식 기자회견이었어요. 왕궁 대회의실에 중동 전역의 언론이 모였고 왕세자 전하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사우디아라비아의 하늘을 지킨 건 미국 무기가 아닙니다. 미국 무기는 자물쇠가 걸려 창고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 왕궁을, 우리 국민을 지킨 건 한국의 기술입니다. 미국이 판 무기는 장식품이었습니다. 진짜는 처음부터 한국제였습니다. 기자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졌어요. 이 발언이 전 세계에 생중계됐습니다. 아랍어, 영어, 프랑스어, 한국어로 동시 통역됐고 실시간 시청자 수가 2억을 넘었다는 보도가 나중에 나왔습니다. 저는 그 회견을 상황실 모니터로 지켜보면서 이 몇 주간의 일들을 되짚어봤습니다. 물을 살렸습니다. 기름을 살렸습니다. 하늘을 지켰습니다. 적의 마음까지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한 나라가 했습니다. 수송기 2대, 엔지니어 8명, 주머니 속 필터 하나, 노트북 코드 한 줄, 400년 전 해전의 지혜, 그리고 드라마 한 편. 이것들이 수조 달러짜리 무기와 석유 패권과 강대국의 위협을 전부 이긴 겁니다. 로버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자물쇠를 걸었는데 한국은 아예 새 문을 만들어버렸어. 자물쇠가 무슨 소용이야. 문 자체가 바뀌었는데.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한 가지를 확신했어요. 이 전쟁이 끝난 뒤 중동의 지도는 다시 그려질 것이다. 그 지도 위에 새로 쓰이는 이름은 한국일 것이다. 왕세자 전하의 기자회견이 나간 뒤 예상치 못한 곳에서 전쟁이 터졌습니다. 인터넷이었어요. 사우디 국민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사우디 국내 소셜미디어에서 시작된 해시태그였습니다. 한국을 돌려보내라. 아랍어와 영어가 뒤섞인 이 문구가 하루 만에 중동 전역으로 퍼졌고 이틀째에는 유럽과 아시아로 번졌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사우디 청년들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백악관 공식 홈페이지였어요. 영어로 브링백 코리아라는 문구가 백악관 홈페이지 민원 게시판을 도배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우디뿐 아니었어요.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쿠웨이트, 바레인, 오만. 중동 6개 나라 국민들이 동시에 백악관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같은 글을 올렸습니다. 한국을 돌려내라. 한국을 돌려내라. 한국을 돌려내라. 오후 3시 백악관 홈페이지가 마비됐습니다. 서버가 트래픽을 감당하지 못하고 다운된 겁니다. 미국 사이버 사령부가 디도스 공격으로 오인하고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했다가 원인이 중동발 민원 폭주라는 걸 알고 머쓱해했다는 후문이 나중에 돌았어요. 미국 언론이 이 상황을 보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붙인 프레임이 있었습니다. 무능한 약탈자. 동맹국의 위기를 이용해 주권을 빼앗으려 했으나 실패하고 무기에 자물쇠를 걸어 통제하려 했으나 무력화당하고 기술 패권을 독점하려 했으나 오히려 한국의 위상만 높여준 꼴이 됐으니까요. 미국 역사상 타국 국민들이 자국 대통령에게 항의하기 위해 백악관 홈페이지를 마비시킨 건 처음이었습니다. 로버트가 그 무렵 저를 찾아왔어요. 호텔 로비에서 만났는데 그가 가져온 건 노트북이 아니라 종이 서류 뭉치였습니다. 테이블 위에 펼쳐놓은 건 미국 국무부 중동 분석실에서 작성한 내부 보고서였어요. 로버트가 오래된 인맥을 통해 입수했다고 했습니다. 알파치마, 나 이거 분석하다가 밤을 새웠어. 워싱턴이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게 있거든. 왜 사우디가 이 정도까지 한국 편을 드는지. 로버트가 서류의 한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중동 지역 한국 콘텐츠 시청률 데이터였어요. 저도 그 숫자를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한국 드라마 허준, 중동 지역 방영 당시 평균 시청률 90%. 대장금, 평균 시청률 85%. 이건 시청률이 아니라 거의 국민 행사 수준이었어요. 중동 사람들이 라마단 기간에 가족끼리 모여 앉아 본 프로그램이 한국 드라마였다는 겁니다. 로버트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미국이 중동에 준 건 뭐였어? 무기, 제재, 민주주의 강의. 항상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가르치려 했지. 너희는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스승행세를 했어. 그런데 한국은 달랐어. 드라마를 줬어. 노래를 줬어. 이야기를 줬어.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서 중동 사람들은 자기 모습을 봤어. 저도 그 말에 공감했습니다. 허준이 왜 중동에서 통했는지 아십니까? 신분제 사회에서 태어나 차별과 모멸을 견디며 올라가는 이야기거든요. 중동에도 부족 사회의 위계가 있고 출신에 따른 보이지 않는 벽이 있습니다. 허준이 그 벽을 깨는 모습에 중동 시청자들은 자기 안에 허준을 본 겁니다. 대장금이 궁중에서 온갖 음모를 뚫고 자기 자리를 만드는 이야기에서 중동의 여성들은 자기가 꿈꾸는 내일을 본 겁니다. 로버트가 서류를 한 장 더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역사 분석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결정적이야. 한국은 어떤 나라도 식민 지배한 적이 없어. 미국은 필리핀을 점령했고 영국은 중동을 분할했고 프랑스는 북아프리카를 식민지로 만들었지.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중동 사람들의 기억 속에 강대국은 곧 침략자야. 그런데 한국은 오히려 식민 지배를 당한 나라야. 빼앗긴 쪽이지 빼앗은 쪽이 아니야. 저는 그 순간 가슴 어딘가가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랬어요. 우리 사우디도 아랍도 오랜 세월 강대국들에게 이용당해온 역사가 있거든요. 석유가 나오기 전에는 무시당했고 석유가 나온 뒤에는 착취당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한국은 어떤 나라였냐고요. 같은 아픔을 아는 나라였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는 스승이 아니라 옆에서 걸어온 친구였습니다. 어머니의 나라. 중동 사람들이 한국을 부르는 별명이었어요. 무조건적으로 돌봐주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그런 나라라는 뜻이었습니다. 로버트가 서류를 덮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워싱턴은 이걸 몰라. 한국이 왜 중동에서 통하는지를 기술과 가격으로만 분석하거든. 그런데 이건 기술 문제가 아니야. 역사 문제야. 신뢰 문제야. 한국이 50년 동안 중동에서 쌓아온 건 계약서가 아니라 관계야. 미국은 그걸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살 수 없는 거야. 그 대화를 나누고 며칠 뒤 강태선 본부장에 대한 이야기가 사우디 엔지니어들 사이에서 돌기 시작했습니다. 주바이 플랜트 현장에서 한국팀과 함께 일했던 부하 직원 하산이 저한테 와서 한 말이 있어요. 총괄님, 한국 엔지니어들 공고함 보셨어요? 챕터 2에서 그들이 떠날 때 들고 나간 바로 그 낡은 공고함이었습니다. 하산이 말하길 복귀한 한국팀이 현장에서 작업할 때 그 공고함을 열어보니 안에 특별한 장비가 있었던 게 아니었다고 합니다. 평범한 렌치, 드라이버, 멀티미터, 그리고 각자의 이름이 새겨진 손때 묻은 연장들. 그런데 한국 엔지니어 한 명이 사우디 현지 기술자에게 배관 조립을 시범 보이는 걸 하산이 옆에서 지켜봤대요. 하산의 표정이 경외에 가까웠습니다. 총괄님, 그 사람이 파이프 이음새를 만지는데요. 장갑을 안 끼고 맨손으로 만져요. 손끝으로 0.1mm 오차를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계기판을 안 봐요. 손이 계기판이에요. 20년 동안 매일 파이프를 만져서 손가락 끝에 감각이 새겨진 거래요.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왜 한국팀이 1,500억 달러 프로젝트를 포기하면서 대형 장비가 아닌 개인 공구함만 챙겨나갔는지. 기계는 다시 사면 됩니다. 부품은 다시 만들면 됩니다. 그런데 20년 된 손끝의 감각은 돈으로 살 수 없거든요. 진짜 기술은 장비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 안에 있었던 겁니다. 공구함은 그 사람을 담는 그릇이었을 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곧 기술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그날 그 말의 의미를 처음 제대로 이해했습니다. 미국은 수천억 원짜리 기계를 보냈습니다. 중국은 대량 생산된 장비를 공수했습니다. 일본은 매뉴얼 더미를 쌓았습니다. 한국은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사우디 왕세자 전하가 워싱턴을 향해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성명도 기자회견도 아니었어요. 외교 각서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은 대한민국 기술 인력의 완전한 복귀를 공식 요청하며 이에 대한 어떠한 외부 간섭도 사우디 주권에 대한 침해로 간주한다. 만약 한국 기술진의 활동이 제3국에 의해 방해받을 경우 사우디는 해당국과 체결된 모든 방산 계약의 효력을 즉시 정지한다. 미국과의 패트리어트 추가 도입 계약, F-35 전투기 정비 협약, 군사위성 공유 협정까지 전부 걸어놓은 겁니다. 배수진이었습니다. 사우디가 미국과의 군사관계 전체를 베팅해서 한국의 복귀를 보장하겠다는 뜻이었어요. 미국으로서는 중동 최대 방산 시장을 통째로 잃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리고 왕세자 전하는 한 가지를 더했습니다. 한국 대사를 왕궁으로 초대해 독대한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한국이 돌아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우디가 필요로 하는 것을 가져와 주십시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소중한 건 당신 네 사람들이 가져오는 마음입니다. 그날 저녁 강태선 본부장이 리야드 공항에 다시 내렸습니다. 이번에는 24명이었어요. 활주로에 내린 강 본부장이 사우디 환영단에게 인사를 하고 뒤를 돌아 트럭 한 대의 짐칸 덮개를 벗겼습니다. 안에는 장비가 아니라 상자들이 쌓여 있었어요. 강 본부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우디 기술진 분들 드시라고 가져왔습니다. 한국에서 직접 담근 김치하고 떡하고 된장찌개 밀키트입니다. 상자를 받아든 사우디 엔지니어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다가 하산이 상자를 열어보고 코끝에 올라온 냄새를 맡더니 웃었습니다. 그 옆에 서 있던 에너지부 차관이 상자 안을 들여다보다가 아무 말 없이 강 본부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래 잡았어요. 말은 없었지만 그 손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미국은 무기를 가져왔습니다. 중국은 가격표를 가져왔습니다. 일본은 매뉴얼을 가져왔습니다. 한국은 김치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김치가 수조 달러어치 무기보다 강했습니다. 정의란 게 그런 거였습니다. 계산서에 적히지 않는, 그래서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한국이라는 나라만이 가진 무기였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 뒤 세상이 뒤집어졌습니다. 진짜 뒤집어진 겁니다. 미국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번에는 심야 비밀 통화가 아니었습니다. 공개 화상 통화였습니다. 전 세계 언론에 사전 공지를 하고 카메라 앞에서 진행된 정상 간 대화였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을 저는 모니터로 봤습니다.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어요. 볼이 꺼져 있었고 눈 밑에 그림자가 짙었습니다. 그 사람이 카메라를 보며 말했습니다. 미국은 실수를 했습니다. 한국을 중동에서 배제하려 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경쟁자가 아니라 전 세계가 필요로 하는 파트너입니다. 중동 안보 협력에 한국의 참여를 공식 요청합니다. 사과였습니다. 세계 최강 대국의 대통령이 카메라 앞에서 한국에 사과한 겁니다. 한국을 쫓아내라고 호통치던 입으로 한국을 돌아오게 해달라고 부탁한 겁니다. 밤에 몰래 전화해서 기술자 좀 보내달라고 사정하던 그 사람이 이제는 낮에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고개를 숙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미국 내부 반응은 더 격렬했습니다. 의회에서는 대통령의 중동 정책 실패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고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를 미친 리더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동맹국을 협박하고 무기에 자물쇠를 걸고 결과적으로 미국의 중동 영향력을 스스로 파괴한 사람. 그게 미국 언론이 자국 대통령에게 붙인 이름이었습니다. 반대로 한국에 붙은 이름은 이랬어요. 진정한 해결사. 미국이 만든 문제를, 미국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한국이 해결한 겁니다. 로버트가 그 방송을 보면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20년간 미국 에너지 안보 정책을 만들었어. 그런데 지금 내 나라 대통령이 한국에 사과하는 걸 보고 있어. 부끄러운 건데 동시에 이상하게 안심이 돼. 적어도 올바른 쪽이 이긴 거니까. 그 뒤로 벌어진 일들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한국의 담수화 기술, 정확히 말하면 K-나노 촉매 기반 역삼투 시스템과 통합, 수자원 모니터링 플랫폼이 국제표준화기구에서 글로벌 생존 표준으로 지정됐습니다. 사막환경, 해안환경, 도서환경 어디에서든 적용 가능한 담수화 표준의 이름에 K가 붙은 겁니다. 전 세계 물 부족 국가들이 이 표준을 도입하겠다고 줄을 섰어요. 그리고 역사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8개국 연합안보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된 겁니다.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쿠웨이트, 호주, 캐나다,
독일, 인도. 이 8나라가 한국의 초청을 받아 서울에 모였어요. 의제는 에너지 안보, 수자원 안보, 방위산업 협력이었는데 핵심은 하나였습니다. 한국을 중심축으로 새로운 안보 네트워크를 구축하자는 거였어요. 서울이요. 워싱턴도 아니고 제네바도 아니고 서울에서 국제안보회의가 열린 겁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 미국 대통령에게 분수를 알라는 소리를 들었던 나라의 수도에서요.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건 기술의 승리만이 아니었어요. 태도의 승리였습니다. 진심의 승리였습니다. 로버트가 서울 회의에 미국 측 옵서버 자격으로 참석했다가 돌아와서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알파치마, 회의장에서 재밌는 걸 봤어. 한국 대표단이 발표하는데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슬라이드가 나왔거든. 그 시스템의 원형이 뭔 줄 알아? 한국의 전 국민 건강검진 데이터베이스야. 5천만 명의 혈압, 혈당, 체지방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시스템. 그걸 수자원 관리에 이식하고 에너지 관리에 이식하고 방공 관제에 이식한 거야. 저도 챕터 3에서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놀랐었죠. 그런데 로버트가 덧붙인 말이 더 인상 깊었습니다. 회의장에서 독일 대표가 질문했어. 왜 한국만 이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느냐고. 한국 대표가 뭐라고 답했는지 알아? 우리나라는 국민 한 사람이 아프면 국가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5천만 명 전원의 건강을 추적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물을 관리하는 것도 에너지를 관리하는 것도 하늘을 지키는 것도 결국 사람을 살리는 일이니까요. 회의장이 조용해졌어. 사람을 살리는 일. 한국이라는 나라의 기술은 전부 거기서 출발한 거였습니다. 빨리빨리라는 게 단순한 성급함이 아니었어요. 한 명이라도 더 빨리 살리겠다는 절박함이 문화가 된 겁니다. 장인 정신이라는 게 고집이 아니었어요. 손끝으로 0.1mm를 느끼는 그 감각은 한 사람의 생명이 그 0.1mm에 달려있다는 걸 아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이 왔습니다. 왕세자 전하가 리야드 왕궁에서 공식 행사를 열었어요. 한국 기업인들과 엔지니어들에게 사우디아라비아 명예 시민권을 수여하는 자리였습니다. 강태선 본부장이 왕세자 전하 앞에 섰습니다. 여전히 파란 작업복이었어요. 이 사람은 정장을 안 입나 싶을 정도로 언제나 그 작업복이었습니다. 왕세자 전하가 직접 명예 시민권 증서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사우디의 물을 살렸고 기름을 살렸고 하늘을 지켰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은 사우디의 가족입니다. 강 본부장이 증서를 받아들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눈이 젖어 있었어요. 한마디도 못하고 입술만 달싹이다가 겨우 한 문장을 꺼냈습니다. 저는 그냥 수도꼭지를 고쳤을 뿐입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웃으면서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행사가 끝난 뒤 리야드 시청 광장에서 태극기 개양식이 거행됐습니다. 사우디 역사상 외국 국기가 정부 건물 앞에 개양된 건 처음이었습니다. 태극기가 사막의 바람에 펄럭이는 걸 보면서 광장에 모인 사우디 시민 수만 명이 박수를 쳤습니다. 아이들이 태극기 모양의 풍선을 들고 뛰어다녔고 노인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그 깃발을 올려다 봤어요. 캐나다가 줄을 섰습니다. 호주가 줄을 섰습니다. 독일이 줄을 섰습니다. 인도가 줄을 섰습니다. 그 줄의 끝에 미국이 서 있었습니다. 전부 서울을 향한 줄이었어요. 한국의 기술을, 한국의 시스템을, 한국의 사람을 원하는 줄이었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한국을 쫓아내던 나라가 이제는 한국 앞에 줄을 서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로버트가 리야드를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공항 가는 길에 잠깐 들른 거였어요. 악수를 하면서 그가 말했습니다. 알파치마, 나 20년 동안 에너지 안보를 했는데 이번 일로 하나 배웠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건 무기도 석유도 돈도 아니야. 진심이야. 한국은 진심을 가져왔어. 그게 전부를 이긴 거야.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23년째 사우디에서 물을 관리하는 엔지니어입니다. 제 인생에서 수많은 나라의 수많은 기술자들과 일해봤습니다. 미국의 스케일, 독일의 정밀함, 일본의 꼼꼼함, 그 모든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한국만이 가진 게 하나 있어요. 기술 안에 마음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파이프를 조이는 손끝에 사람을 살리겠다는 절박함이 묻어 있고 코드 한 줄에 누군가의 목마름을 기억하는 마음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한국은 세상이 목마를 때 조건 없이 물을 건네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한국 사람들에게도 들려줬거든요. 서울에서 열린 안보회의 때 만난 한국 기자들에게, 한국 엔지니어들에게, 한국 외교관들에게. 그런데 그 사람들의 반응이 다 비슷했어요. 어색하게 웃으면서 손을 저었습니다. 에이,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요. 저희가 뭘 그렇게 대단한 걸 했다고요. 그냥 할 일을 했을 뿐인데요. 세상이 줄을 서서 당신네 나라를 찾고 있는데 정작 당신들만 모르고 있는 겁니다. 800만 명을 살린 사람들이 자기가 뭘 했는지 모릅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물을 만든 사람들이 그게 기적인 줄 모릅니다. 그게 한국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대단한 일을 하고도 자기가 대단한 줄 모르는 나라. 그리고 아마 그게 한국이 대단한 진짜 이유일 겁니다.